여기 일본에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일본인 셰프가 한식은 더럽고 근본 없는 음식이라고 하면서 한식당 앞에서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이 일본인 셰프는 무슨 일인지 이 한식당에 숨어들어서 자리에 앉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식당, 내부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런 곳이었냐는 말만 내뱉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식당에서 무슨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하루카예요. 여러분께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제 자신을 제대로 소개할게요. 저는 바로 여기 일본 오사카에서 엄청 멋진 오마카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드는 모든 요리 하나하나에 제 시몬을 쏟아붓고 있어요. 마치 제 자신만의 작은 예술 작품 같아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저는 무려 미슐랭별을 하나가 아니라 2개도 아닌 3개나 획득했거든요.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최고의 셰프라는 훈장과 같은 것이에요. 저는 요리사로서 명예를 얻었고 더 열심히 하려고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더 좋은 식재료를 구하고 맛에 대해 연구하고 식당을 밤에 닫고 나서도 기본적인 요리 스킬을 공부하고 연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옆집에 새로 문을 연 한국 식당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한국인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당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식당들이 오고 가는 걸 봐왔기에 이번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들은 그 새로운 식당이 매일 밤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다는 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풍겨나오는 군침도는 냄새와 행복한 손님들의 끊임없는 웅성거림에 대해 자꾸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식은 맵기만 한 음식 아닌가요? 심지어 한식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김치찌개는 개걸스럽게 큰 냄비에다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한식 문화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한국인들의 위생관념이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근본 없는 음식을 파는 식당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셰프였고 한식당의 인기는 금방 식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사카에 스쳐 지나간 많은 식당들처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 식당과 요리에 집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토요일 밤마다 제 식당에 오셨던 단골분들이 한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한때 저에게 충성했던 단골 손님들이 이제는 옆집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새롭고 신선한 메뉴와 푸짐한 양에 혹해서 말이죠.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운명이 저에게 또 한 방을 날렸어요. 어느 날 허름한 제 식당에서 우울하게 있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초대장을 받았거든요. 그건 바로 엄청 유명한 TV 프로그램 미식의 백인에서 온출연 제의였어요. 어떤 요리세계나 꿈 같은 기회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미식의 백인은 그냥 평범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진 요리사들이 실력과 창의력, 맛으로 맞붙는 최고의 요리 대결이죠. 심사위원들은 까다로운 음식 평론가들 10명과 90명의 일반인 평가단이 요리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경연에서 승리한다면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 잡은 요리를 만든 셰프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꽤 내성적인 사람이라 TV 스튜디오의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제 주방의 평온함을 더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식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자존심마저 걸려있는 마당에 제가 여전히 요리계의 최고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출연 수락 답장을 보냈죠. 드디어 대결의 날, 저는 떨리는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갖고 TV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없는 열기가 느껴졌죠. 분주히 움직이는 카메라팀, 제 코에 파우더를 바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그리고 제 실력으로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해달라는 MC의 격려까지. 그런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그 한국 식당의 헤드 셰프였죠.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시원하게 서 있었어요. 그 모습에 괜히 열이 뻗치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어떻게 감히 여기 와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제가 누군지 모르나요? 전 세계의 미슐랭 스타를 거머쥔 초밥의 달인 하루카라고요. 그 누군가가 와서 제 영광을 빼앗아가는 건 용납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각자 조리대 앞에 선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MC는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고 대회 규칙을 설명했죠. 우리는 각자 1시간 동안 요리 실력과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우리 작품의 비주얼, 맛, 독창성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길 거였죠.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앞의 임무에 집중하려 했어요. 수주 동안 제 요리를 완벽하게 다듬어 왔죠. 전통 일식 초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요리였어요. 재료는 엄선해서 가장 신선한 것들만 골라냈고 맛의 조화도 섬세하게 잡아냈어요. 그건 분명 대박 메뉴가 될 거라 확신했고 제가 여전히 요리계 최고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익숙한 요리의 리듬에 빠졌어요.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손놀림으로 재료를 썰고 말고 담아냈죠.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제 요리에만 몰두했어요. 마침내 긴 시간이 끝나고 타이머가 울렸어요. 저는 조리대 뒤로 물러나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제 작품을 감상했죠. 정말 아름다웠어요. 색감, 식감, 맛의 완벽한 조화. 가장 까다로운 평론가들조차 감동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앞에 다가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채로 제 요리를 살펴봤어요. 그들은 각자 한 입씩 먹어보며 천천히 깊이 생각에 잠겼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놀랍게도 그들의 반응은 솔직히 기대에 이하였어요. 그들은 흥미로운 맛의 조합이나 창의적인 플레이팅에 대해 무심한 듯 짤막한 말을 남기긴 했지만 크게 감동받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도 우승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다음은 한국 셰프의 차례였어요. 심사위원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의 요리를 흘깃 봤는데 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죠. 색감과 식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고 완벽하게 조리된 고기와 채소에선 구수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심사위원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으며 만족스러운 소리를 냈죠. 마치 강력한 펀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랜 수련으로 갈고 닦은 실력과 기술을 총동원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데 근데 옆집의 신출내기 셰프가 과감하고 창의적인 맛과 비주얼로 절 이겨버린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집계하고 우승자를 발표할 채비를 하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MC가 숙명의 그 말을 꺼냈어요. 미식의 백인 대회의 우승자는 민준 셰프입니다. 스튜디오가 환호성으로 울려 퍼졌고 한국 셰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트로피를 받으러 나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패배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졌어요.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심사위원 점수로 봤을 때 압도적인 점수차로 졌다고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자존심, 명성, 셰프로서의 정체성까지
모든 게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았죠. 좌절과 모욕의 눈물을 참으며 스튜디오를 떠나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한국인 셰프는 도대체 제게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던 걸까요? 저는 방송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후에 상처를 핥고 있었어요. 미식의 백인에서 그 한국 셰프에게 지는 것은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것 같았고, 저는 제가 느끼는 수치심과 혼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죠. 절망의 순간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무기한으로 제 식당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행동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너무 길을 잃고 상처받은 나머지 손님이나 직원들과 마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자존심과 명성에 난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텅 빈 식당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저는 직원들의 수다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말은 신선한 참치를 자르는 새우식 칼처럼 저를 관통했죠. 저 앞에 한 식당에서 음식 먹어봤어? 한 직원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 우리가 여기서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만족스러워. 처음에 저는 분노했죠. 감히 그들이 그 한국 식당을 마치 요리계의 계시처럼 이야기하다니? 그들은 나와 그들에게 수년간 밥을 먹여준 이 식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던 걸까요? 하지만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보니 그들의 칭찬이 그저 한가한 잡담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옆집에서 발견한 맛과 경험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이었던 거죠. 저는 당장의 분노를 누르고 개선할 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한 식당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진정한 호기심과 이 식당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을 이해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식당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에 다시 한번 감탄했죠. 직원들은 마치 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오랜 친구인 것처럼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환영 인사로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은 모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과 지글지글 익고 있는 고기, 접시를 앞에 두고 활기차게 담소를 나누며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저는 배 앉아 주방장들이 오픈 키친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유연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각 요리를 완벽하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향기, 그 향기! 입안에 군침이 돌고 배가 꼬르륵거릴 정도로 향신료와 풍미가 뒤섞인 황홀한 향연이었죠. 음식을 하나씩 맛볼수록 이 호들갑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음식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제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대담하고 복잡하며 완전히 만족스러웠죠. 하지만 단지 맛만으로 저를 감동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각 요리가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던 장소, 역사, 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달까요? 서빙하는 분들이 식사마다 작은 반찬을 내오는 것을 주목했어요. 메인 요리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절인 채소, 고소한 전, 매콤한 소스의 향연 말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서로 나눠 먹는 데서 베품과 공동체적 기쁨의 정신이 느껴졌죠. 그때 저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 식당이 그토록 성공적이고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지 음식의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손님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것들 하나하나를 신경 쓴다는 것이었죠. 이 식당이 사람들을 환영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본 요리의 전통과 기술을 보존하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걸 잃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 말이에요. 제 식당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저만의 허영심과 야망의 전당이 되어버렸던 거죠. 제 사업을 살리고 셰프로서 제 존재 의미를 되찾으려면 한국 이웃들의 노하우를 배워야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맛과 아이디어로 실험하고 무엇보다 손님의 필요와 욕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식당에서 배운 것들을 제 식당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일식과 한식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단순히 방문객이 아니라 이 공간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애썼답니다. 결코 쉽지 않았고 제 자신을 이심하거나 요리의 전통을 배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서서히 제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죠. 제 식당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대담하고 창의적인 맛과 함께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에 신나하는 새로운 세대의 손님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는 걸요. 새로운 생각과 영향에 마음을 열면서 셰프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정체성이 확장되고 성장한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 돌아보면 미식의 백인에서의 패배가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제 한계와 편견에 맞서도록 만들었고 제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저 부엌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가장 위대한 모험과 가장 깊은 변화는 종종 뜻밖의 곳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패배의 굴욕일 수도, 예상치 못한 우정일 수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던 음식과의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죠. 저를 믿으세요. 일단 여러분이 음식 세계의 끝없는 다양성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열고 나면 여러분의 미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생을 한 입 베어 물고 앞으로 펼쳐질 맛있는 여정의 마지막 부스러기까지 음미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경쟁자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제 식당에 어떻게 녹여낼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드리자면 정말 쉽지 않았죠. 섬세한 일본 요리의 기술을 익히는데 수년을 보냈는데 새로운 영역에 뛰어든다는 게 겁이 날 정도로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제 사업을 살리고 스스로의 목적 의식을 지키려면 모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일을 시작했죠. 일단 메뉴부터 꼼꼼히 살펴보면서 일본 요리의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적인 맛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지 찾아봤어요. 고추장이나 김치 같은 새로운 재료로 실험해보기도 하고 그릴이나 볶음 같은 다양한 조리법도 시도해봤죠.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한국 요리의 과감하고 터프한 맛을 음미하려면 제 미각을 재교육시켜야 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요리도 분명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 점점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일본식 재료와 기술을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한국 요리의 장점을 접목시키니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두 나라 요리의 장점만 골라 섞은 셈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작품 중 하나는 서울의 노을이라는 이름의 한국식 새우시였어요. 부드럽게 구운 불고기와 아삭아삭한 김치, 매콤한 고추장 마요네즈를 완벽하게 간을 맞춘 밥과 김에 말아서 만들었죠. 독특한 맛과 식감의 조화에 손님들도 엄지척을 날리셨어요. 하지만 메뉴에만 그치지 않고 한식당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식당의 분위기와 서비스도 개선했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새 직원들을 뽑아서 모든 손님을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맞이하도록 했죠. 식당의 푹신한 쿠션과
은은한 조명 같은 아늑한 요소들을 더해서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통했어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식당이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제가 혁신적으로 선보인 일본 한국 퓨전 요리를 맛보고 싶어하는 새로운 고객들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저는 현재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발견과 실험의 짜릿함을 맛본 터라 더 갈증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 많고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하기 위해서 한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에 부풀어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 활기 넘치는 미식의 도시에 푹 빠져 한식 전문 셰프들에게 배우고 영감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깨달음의 연속이었다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감각적 황홀경에 휩싸였어요. 길거리엔 고기 굽는 소리와 김치 발효 냄새, 그리고 육수 국물 홀짝이는 행복한 식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죠. 북적거리는 시장을 헤매며 그 놀라운 식재료의 다양성에 감탄했어요. 통통하고 육즙 가득한 고기며 무지개 색깔을 다 갖춘 아삭아삭한 채소들, 코를 간지럽히는 향긋한 허브와 향신료 더미까지. 허름한 골목 식당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가리지 않고 들락날락하며 간단한 길거리 음식부터 정교한 코스 요리까지 모조리 맛봤죠.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식문화 곳곳에 스며든 놀라운 수준의 환대와 후한 마음씨가 절 사로잡았어요. 어딜 가든 따뜻한 미소와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는데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듯 했죠.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 음식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전통 사찰 방문이었어요. 거기서 현명하고 자상한 스님들에게 오래된 사찰 음식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렸거든요. 요리에서 균형과 조화의 중요성, 그리고 몸과 마음을 기르는 신선하고 제철 재료 사용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찰 주방 바닥에 앉아 장로 스님의 깊은 눈빛 아래 정성스레 채소를 다듬고 육수를 끓이는 동안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죠. 음식이 단순히 허기나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일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계 각국의 풍성한 맛과 전통이 빚어내는 거대한 요리계의 테피스트리에 대한 새로운 경외감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배운 걸 제 요리에 더 많이 녹여내야겠다고, 맛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목적과 열정으로 무장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주최하면서 여행에서 배운 이야기와 기술들을 공유하고 손님들을 요리 발견의 여정에 초대했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셰프와 식품업자들과 협력해서 양국 문화의 정수를 기념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요리도 만들었고요. 제 식당이 번창하고 제 자신의 실력과 지식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스트 100 미식가 대회에서의 패배가 전혀 좌절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성장과 변화의 촉매제였던 거죠. 새로운 경험과 관점에 마음을 열었더니 사업을 살릴 뿐 아니라 요리사이자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이제 이 맛있는 사과의 끝자락에서 소중한 여러분께 마지막 생각 하나를 나누고 싶네요. 인생이란 게 훌륭한 식사와 많이 닮았어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음미하고 축하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주방에서처럼 우리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모험을 감수하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각자의 요리 모험이 어디로 이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베이킹에 대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전에 몰랐던 요리에 푹 빠질 수도 있고요. 음식에 대한 사랑을 공유하며 새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요리 실력으로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필요한 건 열린 마음, 호기심 가득한 미각, 그리고 마음과 미각, 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따라갈 자세뿐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인생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보세요. 그리고 맛있는 순간 하나하나를 끝까지 음미하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오사카에 오시게 되면 꼭 제 작은 식당에 들러 인사 한마디 건네주세요. 따뜻한 미소, 뜨끈뜨끈한 라멘 한 그릇, 그리고 끝없이 펼쳐질 만난 이야기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자란 저는 언제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 로시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죠. 고향에서 매일 놀라운 역사와 예술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오래된 돌길을 걸으며 수백 년 동안 서 있던 웅장한 성당과 궁전을 감상하는 것을 좋아했죠. 특히 피렌체 중심부에 있는 거대한 도명 대성당인 두오모를 사랑했어요. 색색의 대리석 외관과 우뚝 솟은 첨탑은 늘 제 숨을 멎게 했죠. 하지만 제가 도시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너머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둘 다 피렌체 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셨어요. 덕분에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학문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웠죠. 부모님은 제 호기심을 격려해 주시고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라고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버드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늦게까지 하버드의 위풍당당한 붉은 벽돌 건물과 푸른 잔디밭을 거닐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광택나는 브로셔를 넘겼죠.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많은 문이 열리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온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될지라도 제 야망을 지지해 주셨어요. 이사벨라, 너에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사랑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씀하셨죠. 내 열정을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야. 엄마의 저에 대한 믿음은 늘 동기부여의 원천이었어요. 제가 15살 때 제 인생을 바꾼 일이 생겼어요. 일본 문학의 마법 같은 세계를 발견한 거죠. 도서관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집어든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완전히 매료되었죠. 무라카미의 글은 저를 초현실적인 아름다움, 깊은 감정, 기발한 유머의 세계로 데려갔어요. 그의 몽환적인 이야기는 제가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무라카미의 책을 먹듯이 읽었어요. 종종 한 권을 읽으며 깊은 밤중까지 그의 상상력 넘치는 세계에 빠져 있곤 했죠. 한 권을 끝내면 바로 다음 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너무 많이 읽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이사벨라, 잠은 꼭 자야 해. 아빠는 밤 12시에 소설에 푹 빠진 저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내밀며 껄껄 웃으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무라카미의 작품을 통해 일본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그가 그려내는 이미지에 매료되었어요. 도쿄의 활기찬 에너지, 안개 낀 산의 고요함, 봄날의 벚꽃 같은 단순한 아름다움까지. 그런 매혹적인 문학을 탄생시킨 나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정규 학업 외에도 일본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책상에 앉아 복잡한 문자를 쓰는 연습을 하고 낯선 발음으로 혀를 놀리려고 애썼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빨리 습득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언어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일본어 실력이 늘어나면서 그 문화에 더 깊이 빠질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대담한 스트리트 패션에 매료되어 일본 패션을 탐구했죠. 주먹밥이나 된장국 같은 간단한 일본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고요.
밤늦게까지 애니메이션을 보며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세계로 빠져들기도 했죠. 서서히 제 방은 커져가는 열정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책장에는 무라카미 소설이 가득했고 벽에는 일본 영화 포스터가 장식되어 있었죠. 이사벨라, 내 방이 작은 도쿄가 되어버렸네. 엄마가 놀리듯 말씀하셨어요. 전 그저씩 웃기만 했죠. 일본에 대한 사랑이 저를 세련되고 세계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제 노력은 결실을 맺었어요. 하버드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이웃들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달려올 정도로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어요.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명망 높은 대학교 중 하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 여름은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기숙사 용품을 사고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때로는 무서웠고 벅차기도 했지만 흥분이 모든 걱정을 압도했어요. 미국, 하버드, 인생의 새 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하버드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외감에 휩싸였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장엄했죠. 역사적인 건물들은 학문적 위대함의 기운으로 맥동치는 듯 했어요. 어딜 보나 수십 개의 언어로 수다를 떠는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제가 정말 그곳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피렌체에서 온 호기심 많은 소녀가 믿을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최고의 순간은 일본 문화교류클럽의 전단지를 발견한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제 열정을 공유할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무조건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모임에 들어섰을 때 신경과 기대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방에는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일부는 일본인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저처럼 일본의 풍부한 문화에 매료된 유학생들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날 저는 친절한 일본인 학생 유타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살펴 주었죠. 녹차를 홀짝이며 모찌를 먹으며 유타와 저는 무라카미에 대한 사랑으로 금세 친해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해변의 카프카. 야. 그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도 미소 지으며 제 집착을 이해해주는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 정말 기뻤죠. 몇 주 후 유타는 저를 다른 클럽 멤버들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중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출신까지. 하지만 우리는 일본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었죠. 함께 다도 의식, 서예, 종이접기, 무술 등 일본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했어요. 일본 음식을 만들고 일본 영화제에 가고 좋아하는 책과 영화에 대해 늦게까지 토론하곤 했죠. 처음으로 제 무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일본에 대한 제 호기심과 매력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라면 무라카미와 애니메이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방인이나 괴짜 취급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일 수 있었죠. 수업과 문화 활동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1학기 동안 저는 하버드가 꿈꿔온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교류 클럽에서 또 다른 고향을 찾은 거죠.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모험의 연속이었어요. 유타와 다른 친구들 덕분에 일본어 실력은 급속도로 늘어갔죠. 전에는 맛보지 못한 음식을 시도하고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제 열정에 푹 빠져 완전히 만족스러웠죠. 밤늦게 기숙사 창밖으로 케임브리지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를 이 마법 같은 곳으로 이끈 운명의 장난에 감탄하곤 했어요. 개인 소장용 무라카미 소설을 끼고 잠들 때면
종종 미래를 꿈꿨어요. 언젠가는 진짜 일본에 가서 도쿄의 넌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걷고 교토의 평화로운 정원을 거닐길 바랐죠. 언젠가는 유타처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잇는 문화적 가교가 되길 꿈꿨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내 작은 일본인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게 행복했어요. 유타와 문화 교류 클럽 친구들이 곁에 있으니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죠. 세상은 제 앞에 활짝 열려 있었고 기회로 반짝거리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너무나 기대되었죠. 하버드에서의 첫 해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어요. 학기 중에는 공부와 일본 문화 교류 클럽 활동으로 바빴고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죠. 특히 겨울 방학 때 유타와 함께 일본으로 떠난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도쿄의 거리를 누비고 교토의 옛 사찰을 탐방할 수 있었죠. 현지 가족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진짜 일본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유타의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저를 대해주셨죠. 그 여행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책과 영화를 통해 사랑해온 일본은 상상 속의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 일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다채롭고 복잡했죠. 하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인간적이고 진실된 모습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은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쓰느라 지쳐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남의 기준이 아닌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에밀리의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에밀리 씨는 활기찬 도시들, 평화로운 섬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죠. 에밀리 씨가 하버드에서 가입한 한국 음식 동아리에 대해 언급하셨을 때 저 역시 직접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첫 모임에서 저는 눈과 귀, 코를 사로잡는 광경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의 흥분된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부엌에서는 보글보글 끓는 냄비와 프라이팬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입안 가득 군침이 도는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구운 고기와 향신료의 풍미, 가득한 내음이 김치의 새콤달콤한 냄새와 어우러졌죠. 저는 탁자 하나로 걸어가 색색깔의 음식들이 늘어선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매콤한 붉은 소스에 쫄깃한 떡이 담긴 주황색 떡볶이 접시가 높이 쌓여 있었죠. 그 옆에는 바삭한 채소, 부드러운 고기, 하얀 쌀밥 위에 완벽한 반숙 계란이 얹혀진 비빔밥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노릇 바삭하게 구워진 만두와 막 그릴에서 내려온 육즙이 살아있는 불고기를 보자 절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제가 접시에 음식을 담는 동안 옆에 있던 남자분이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번 실수를 하다가 마침내 김치를 꿰뚫어 집더군요. 제 눈과 마주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요. 저는 민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민호의 따뜻하고 친근한 성격에 금세 끌렸습니다. 민호는 한국 출신으로 기꺼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공유해 주었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며 그는 각 요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의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매운 발효 채소 요리인 김치가 한국 음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김치가 전통적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져 겨울 동안 지하의 한가리에 보관되어 발효되는데 이를 통해 1년 내내 채소를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그는 김장이라 불리는 공동체 김치 담그기 모임에 대해 묘사했는데 그곳에서는 한 계절을 버틸 만큼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이웃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인다고 하더군요. 비빔밥 이야기로 넘어가자 민호는 이 색색깔의 음식이 남은 재료를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채로운 채소는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나타낸다고요. 그는 심지어 비빔밥을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었죠. 한 입에 모든 재료를 골고루 담기 위해 먹기 전에 모든 걸 꼭 섞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음식에 감사했지만 하나의 식사에 그토록 많은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을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호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우리는 접시가 비워진 후에도 몇 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민호는 서울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들려주었죠. 활기찬 시장, 트렌디한 카페, 그리고 고요한 사찰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어요. 그는 완벽한 김치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가족들의 재미난 일화와 할머니가 늘 비밀 재료인 멸치 육수를 한 방울 넣어 특별한 감칠맛을 더하곤 하셨다는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자벨라 씨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자벨라 씨처럼 우리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 애쓰는 분과 제 문화를 공유할 수 있어서 늘 기쁨을 느낍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행복감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와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함께 탐구하곤 했죠. 민호는 자신이 좋아하는 K-드라마를 제게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종종 극적인 반전과 인물들의 변화를 분석하느라 몇 시간이고 보냈습니다. 우리는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에 대한 공통된 사랑을 발견했고 가끔 노래방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기도 했죠. 민호는 또한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장과 어휘부터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높여갔습니다. 저는 한국어의 독특한 문자와 문법 구조에 매료되었어요. 민호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고 항상 저를 격려해주며 제 진척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호와의 우정이 깊어짐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상에 한국 문화의 작은 조각들을 하나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기숙사 부엌에서 한국 요리를 실험해보고 심지어 서울 여행 계획까지 세워보았죠. 돌이켜보면 민호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민호와의 우정은 제 눈을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주었고 제 미래를 결정지을 열정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함께할 다음 모험은 긴장감과 드라마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용기 있게 맞설 일들로 가득 차 있을 테니까요. 저는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 들어가 평소에 앉던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경을 쓴 중년의 일본인 교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토 분쟁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주의 깊게 듣고 노트에 필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독도 또는 다케시마로도 알려진 리앙쿠르 바위에 대해 토론할 것입니다. 라고 교수님께서는 뒤에 있는 스크린에 투영된 지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섬들은 일본해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과 한국의 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이 섬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까지 이 섬들에 대한 주권을 확립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세기 전부터 이 섬들이 한국 영토의 일부였음을 보여주는 역사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정보를 흡수하면서
교실 안에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민호가 매우 곧게 앉아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은 펜을 꽉 쥐고 있었고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몇 줄에서도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1905년에 일본은 이 섬들을 시마네 현에 편입시켜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일본의 통치에 있던 시기에 공식 조약이 아닌 내각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이 결정이 당시의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민호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방해받은 것에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를 지목했습니다. 민호는 일어섰고 저는 그의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내용에 정중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역사적 증거는 독도가 20세기 초 일본의 주장 훨씬 이전부터 한국 영토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교수님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이 섬들에 대한 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1905년의 편입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위 편입은 한국이 이미 일본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한 시기에 제국주의적 팽창 기간 동안 벌어진 영토 강탈에 불과합니다. 사실 한국 정부 기록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놀라움 속에서 민호와 교수님이 서로 사실과 주장을 제시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온 반이 이 광경에 사로잡혀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오가며 점점 더 뜨거워지는 논쟁에 몰두했습니다. 민호는 일본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식민 지배의 과거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본 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이 섬들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주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님은 1900년대 초반 이래 일본이 이 섬들에서 행정과 경제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용하며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는 교수님의 각 논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명료하고 침착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독도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주권을 증명하는 역사 기록과 지도가 있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민호는 강조하며 손으로 허공을 가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20세기 초 제국주의적 팽창의 일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효화된 불법 점령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번득였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965년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독도의 영토 지위는 결정되지 않았고 조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해결된 것이라면 그 합의에 명시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동요한 듯 보였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에 정막이 내려앉았고 긴장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자신들의 주장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이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피했을까요? 진실은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보다는 역사 왜곡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는 민호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싶어 했지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류를 움켜쥐고 문을 쾅 닫으며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모두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온 반이 박수갈채를 터뜨렸고 그들의 함성이 강의실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일어서서 민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고 가슴이 흥분과 자부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교수에게 맞서 공식 입장에 이의를 제기할 용기와 신념을 가진 학생 말이에요. 소란이 가라앉자 민호는 자리에 앉았고 모든 주목을 받아 약간 난처해하는 듯 했습니다. 조교가 자리를 대신하며 교수님과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반을 해산시켰습니다. 저는 민호가 짐을 챙기는 동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누군가 저렇게 선생님께 맞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민호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야만 했어요. 거기 앉아서 그가 그런 왜곡과 반쪽 진실을 퍼뜨리게 둘 순 없었죠. 사람들은 일본이 믿게 하려는 버전이 아니라 진실된 역사를 알아야 해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이 지역의 복잡하고 종족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에 대해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실을 나서며 저는 민호에게 더 듣고 싶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제 안에 호기심의 불씨를 당겼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발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권위에 도전해서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운명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결과가 어떻든 믿는 바를 위해 용감히 맞서는 것의 힘과 중요성을 깨달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수업은 놀라운 발견과 성장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호를 안내자이자 영감으로 삼아 이 매혹적인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한 탐구에 나섰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꿀지 거의 알지 못했죠. 민호가 독도섬에 대한 교수님의 발언에 자신 있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역사적 문제에 대해 학생이 선생님께 그런 식으로 맞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분명히 자신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 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래된 지도와 역사 기록을 언급했죠. 민호가 말할수록 저는 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해박하고 열정적이었어요. 교수님과 같은 권위자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바로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민호가 이 주제에 대해 혼자서 광범위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잘 연구되어 있었거든요. 반면에 교수님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하는 말을 일축하려 했지만 민호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죠. 교수님이 한국이 분쟁을 국제법정에 가져가기를 두려워한다고 암시했을 때 민호는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에 영향을 받는 법정에서 명백한 한국 땅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당황한 교수님은 교실을 뛰쳐나가 버리셨어요. 우리는 모두 민호가 사실과 이성으로 전체 상황을 처리한 것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실제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죠. 민호의 행동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생님들이나 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는 종종 말해지지 않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 스스로 더 깊이 파고들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더 깊이 생각해 보니 민호처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다행히도 에밀리가 소개해준 음식 모임과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 덕분에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몰두하고 싶었죠. 한국 학생 모임에 더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김치라고 불리는 매운 발효 채소부터 비빔밥이라고 불리는 혼합밥, 불고기라고 불리는 구운 고기까지 새로운 음식을 시도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 한국 친구들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듣고 정보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제게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부터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수준의 격식 있는 말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관습에 대해 모두 가르쳐 주었어요. 수백 년 전 문맹률을 높이기 위해 놀랍게도 만들어진 한글이라는 한국 고유의 문자에 대해서도 배웠죠. 한국이 전쟁과 점령 후 매우 가난한 나라에서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급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발견할수록 더 매료되었습니다. 고대 왕국에 대한 역사 드라마부터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한국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혼자서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K-팝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죠. 그것이 제 다음 임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거였죠. 교과서를 사고 온라인 과외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한글 글자를 읽고 쓰는 연습을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보는 프로그램과 듣는 노래에서 핵심 단어와 구문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초급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보았는데 그들은 친절하게 제 억양과 어휘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현대적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21세기 초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근면하고 야심찬 한국 사람들이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가 된 것에 특히 감탄했어요. 그들의 역사에 대해 더 읽을수록 그런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꿈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저는 한국의 혁신과 디자인의 최고를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항상 희망했던 대로 제 시야를 넓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제 한국인 친구들이 저에게 미칠 엄청난 영향은 상상도 못했죠. 그 역사 수업에서의 경험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호기심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화를 제 미래의 큰 부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유타 같은 친구들과 초기 수업을 통해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민호로부터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라는 동기부여를 받아 똑같이 감사하게 되었죠. 제 국제적인 모험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 더 많은 시야를 넓히는 경험과 관계가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다른 문화 사이에 이런 균형과 연결을 찾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하버드에서나 그 이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해의 다리를 놓겠다고 다짐했죠. 돌이켜보면 익숙한 이탈리아 고향을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학을 선택한 것이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얻는 것이 교육의 전부니까요. 그리고 이런 글로벌한 경험과 영향력, 열망이 제 여정에서 앞으로 어디로 저를 이끌지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펜타곤에서 선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에단 크로스라고 해요. 회의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편이라 덕분에 복잡한 국방정보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죠. 전 오늘도 평소처럼 펜타곤에서 평범하고
바쁜 아침에 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주위엔 첩보 보고서, 더미와 컴퓨터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저는 온전히 저의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제만큼은 항상 골치 아팠어요. 북한과 남한 말이에요. 그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오해 때문에 한반도에 편견을 갖게 됐죠. 그게 제 업무에 영향 주지 않게 노력했지만 편견을 완전히 떨치긴 어려웠어요. 그날 아침엔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호출을 받아 일상에서 불쑥 빠져나왔어요. 첫 보고로는 북한이 남한에 더러운 풍선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사소한 국지전 정도로 여겼어요. 북한은 늘 문제를 일으켜 왔으니까요. 그래도 명령이 내려온 이상 어쩔 수 없었죠. 짐을 챙겨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백악관에 도착하니 펜타곤 수뇌부와 미 정보계 핵심 멤버들로 가득 찬 고위급 브리핑룸이 저를 맞이했어요. 분위기가 심각하고 팽팽했죠. 평범한 브리핑이 아니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앤드류하고 펜타곤 전략위원회 고위관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심각한 어조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의 풍선 공격은 남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반응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전 귀 기울여 들었지만 회의감을 감출 순 없었어요. 남한이 핵무장을 하다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한은 늘 미국에 크게 의지해온 수동적인 국가로 저에게는 여겨졌으니까요. 독자적으로 핵을 추구할 거란 생각은 불가능했죠. 하지만 브리핑이 진행되면서 고위정보관리가 최근 공격을 남한 핵 야망에 대한 불안감과 직접 연관짓는 설득력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더라고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걸 넘어 남한의 핵 잠재력에서 주의를 돌리고 자원을 빼돌리려는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전 생각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한 거였어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제 머릿속은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바빴죠.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영내 세력 균형에 극적 변화가 올 거예요. 긴장감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순간 남한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면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회의가 마무리된 뒤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남한 핵 능력에 대해 더 파고들어 핵무장의 모든 영향을 평가하는 특별조사팀을 이끌라는 거였죠. 중대한 임무였어요. 모든 이의 시선이 우리 조사 결과에 쏠릴 테니까요. 임무를 받고서 저는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임무로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맞닥뜨려야 할 게 뻔했거든요. 좋든 싫든 저는 이제 복잡한 사실들을 열린 마음으로 새롭게 마주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이후 며칠간 최고의 분석관과 요원으로 특별팀을 꾸렸어요. 위성사진, 도청통신, 현장 첩보원 보고서 등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살폈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서서히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앞선 군사적으로 세련된 남한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첨단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전된 미사일 체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흔적이 잡혔거든요.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한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핵 능력에 훨씬 근접해 있다는 증거가 쌓여갔죠. 저는 남한에 대한 제 선입견이 심각하게 시대에 뒤떨어졌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까지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제 안에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남한의 진전의 놀라움, 영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들이 이뤄낸 성과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심까지 말이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밤 공기를 마시러 나가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무게가 어깨에 느껴졌어요. 다음 단계는 직접 남한에 가서 상황을 몸소 확인하는 거였죠.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국방부 내내 최대 규모의 충격적 사실을 접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숨 돌리고 밤거리로 발을 내디뎠어요.
다가올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면서요. 그렇게 연구를 마친 뒤 저희 팀은 한국으로 향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의 첫 번째 일정은 국방 능력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한국군 장교과의 회의였죠. 혹여나 저의 편견 때문에 갈등을 빚을까봐 긴장했어요. 회의 초반엔 양측 다 힘겨루기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또 제가 습관처럼 한국 관리들의 능력을 얕잡아 보고 있더라고요. 도발적인 질문과 회의적인 어조에 그쪽에선 눈에 띄게 좌절하는 기색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관계를 단번에 긴장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브리핑이 진행되고 한국 군사 기반 시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방대한 데이터로 무장하고 있더라고요. 발전된 국방 체계, 전개 요원, 최첨단 연구 시설을 내세웠죠. 정교함의 수준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특히 한 가지 정보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미국 무기고에 견줄 만한 스텔스 기술과 정밀 유도, 미사일 체계 개발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는 정보였죠. 나만이 기술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지로 치부하기 어려워진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약간 멍한 상태로 나왔어요. 새로운 정보에 머리가 핑핑 돌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를 훑어보면서 제가 이제껏 나만의 군사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목격한 발전된 역량의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제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다음 날 저희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중 한 곳을 견학했어요. 들어서자마자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기분이 들 정도더라고요. 사방에서 뛰어난 연구진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양자 컴퓨팅, AI 보조 조준 시스템, 차세대 스마트 무기들이 보였어요. 그중 초음속 순항 미사일 시연을 봤을 때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한국은 상상했던 후진국이 아니라 기술 강국이었던 거예요. 견학을 끝내고 저는 박준서 박사를 잠깐 불러세웠어요. 이 놀라운 혁신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박 박사는 최고가 되려는 열망, 한계에 도전하고 멈추지 않는 정신을 얘기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깃든 열정과 자부심이 감동적이었죠. 덕분에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 성취 뒤에 있는 인간미, 뛰어난 두뇌와 근면한 직업윤리를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중요한 첩보가 날아들었어요. 북한이 남한에 대한 생화학 공격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도청통신 내용이었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부 세력이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을 조종해 영내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되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앤드류 아고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우선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다 얘기했죠. 한국군의 발전상, 새로 입수한 첩보의 심각성, 복잡하게 얽힌 지정학적 역학관계까지 전부 다요. 제가 사실을 털어놓는 동안 아고의 표정이 의구심에서 우려, 엄숙한 결의로 바뀌더라고요. 그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게 분명했어요. 우선 저희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튿날 저녁 한국군 관계자들이 전통 한식 저녁 식사에 우릴 초대했어요. 처음엔 조금 회의적이었죠. 저는 오로지 임무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밤이 깊어가고 술잔이 오가면서 제가 첫 회의 때 부딪혔던 김 대령과 어느새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술잔을 기울이면서 김 대령은 한국전쟁 때 가족들이 겪은 일, 상상할 수 없는 폐허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회복력,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의 원동력이 된 불굴의 정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역경으로 단련되고 강인한 의지로 성장한 민족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군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저는 제 관점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제 머릿속에서 얼굴 없는 지정학적 말뚝이 아니었죠. 오랜 역사와 불굴의 정신을 간직한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 앞에선 제 편견은 너무나도 부끄럽게 보이더라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나만에 대한 오랜 가정들이 박살난 거죠. 그동안 품었던 편견과 선입견을 직시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선명한 결의가 스며들면서 서울의 야경에서 시선을 떼 주머니에서 보안 전화기를 꺼냈어요. 펜타곤, 백악관,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연락을 돌려야 했으니까요. 이제 더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기대선 안 돼요. 우리는 냉철한 사실과 명쾌한 전략에 기반을 둬야만 하니까요. 이해관계가 너무나 컸죠. 첫 번째 번호를 누르면서 이 여정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를 새삼되새겼어요. 남한행은 마지못해 나선 사실 확인 출장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곧 훨씬 깊은 의미의 변혁적 모험이 돼버렸어요. 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뒤바꾼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나 세상을 예전과 똑같이 볼 순 없겠죠. 숨 한번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다가올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면서요. 그리고 그날 한밤중 긴급 전화가 걸려와 저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북한이 남한 영토 인근에 도발적인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앤드류 아고가 안전회선으로 상황을 전하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우려하던 대규모 도발이 현실화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바로 팀원들을 소집했어요. 머릿속엔 벌써 그 여파가 그려지고 있었죠. 북한의 이런 공격적 행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었으니까요. 급하게 상황실에 모여 앉아 막 들어온 첩보 보고를 살펴보는데 저는 제 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 판단을 흐리게 했던 편견과 의심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마음속 깊이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남한 국민의 회복 탄력성과 강인함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들의 발전된 과학기술 역량에 감탄했고요. 이제 이 노골적인 도발 앞에선 완전히 그들 편에 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었죠. 저희는 밤을 새면서 작업을 했어요. 도청통신, 위성사진, 현장 요원 보고서 하나하나 뜯어보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 그러자 남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커져가는 힘을 약화시키려는 북한과 후원 세력의 치밀한 책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사일 도발은 기나긴 전략의 최신 수순에 불과한 거였죠. 그렇게 서울의 동이틀 무렵 해야 할 일이 확실해졌어요. 이런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죠. 그 이상으로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세계에 과시하면서 남한의 방어력을 강화해야 했어요. 저는 결정을 내린 뒤 펜타곤과 백악관에 즉각 조치를 촉구하는 연락을 넣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군용기에 몸을 실었어요. 우리 팀의 평가 자료를 챙기고 정부 고위층을 향해 날아가는 길이었죠. 백악관 상황실에 성큼성큼 걸어들어서자 숨 막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침통한 표정의 관료들로 방이 꽉 차 있었고 공기마저 팽팽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조리 있게 결과를 설명했어요. 남한의 군사 대비 태세, 북한의 의도에 관한 첩보의 심각성, 신속하고 조율된 대응의 필요성 말이에요. 남한의 첨단 국방 기술과 핵심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묘사하자 놀라는 표정들이 눈에 띄었죠. 뒤이은 토론은 치열했어요. 예전에 제 회의감을 반영하듯 남한 핵 야망 지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죠. 핵 보유 한국은 긴장만 고조시키고 파국적 군비 경쟁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강하게 반박했어요. 남한 약화의 혈안이 된 북한의 장기 전략을 입증하는 정황들을 쭉 늘어났죠. 남한의 탄탄한 경제력, 기술 역량,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역설했어요. 핵무장 남한의 그림을 그렸죠. 책임감 있는 억지력이자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으로서 말이에요. 다행히 그렇게 제 주장을 펼치면서 분위기가 기울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백악관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녹초가 됐지만 깊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새 정책을 시행하고 남한 파트너들과 공조하고 북한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해야 했죠. 한국에서의 임무가 다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신임 장교 몇 명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내민 청년들이었죠. 제 여정을 함께 나눴어요. 편견의 위험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배운 교훈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넘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일, 설사 그게 우리의 신념에 반하는 것일지라도 마주할 용기에 대해 역설했죠. 말하면서 그 젊은이들의 얼굴에 제 말이 스며드는 걸 보았어요. 진실의 힘에 고개를 끄덕였죠. 앞으로 그들 앞에 닥칠 도전과 성취의 순간들,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마주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땐 경험의 지혜로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란 걸요. 마지막 날 밤, 서울 풍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곳에 오기까지의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고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였어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저 자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편견과 한계를 직면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저를 성장시켜준 여정이기도 했어요. 새로운 우정, 통찰, 삶의 목적을 선물해준 시간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저는 깊은 희망을 안고 한국을 떠났어요. 이 세상은 복잡하고 때론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아름다움과 잠재력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무엇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서울의 밤하늘로 이륙했어요. 한반도가 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편견과 오해의 짐을 지고 왔던 제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으니까요. 한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경이로운 여정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닥쳐올 그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각오를 다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깊은 각인을 남겼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영원히 뒤바꿔 놓았죠. 이제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인간 경험과 감정의 놀라운 스펙트럼을 포용할 준비가 됐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열린 대화를 이어나간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해요. 이 여정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에요. 제 인생에서 이처럼 의미 있는 경험은 흔치 않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말이에요. 비행기가 구름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 특별한 나라, 특별한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이 여정은 길고도 험난했지만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가장 값진 경험이 됐어요.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은 없으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저의 새로운 책무는 국경을 초월한 이해와 화합의 다리를 놓는 일이에요. 한반도에서 얻은 깨달음의 씨앗들을 제 삶의 곳곳에 뿌려갈 거예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소통의 물꼬를 트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남한에서 깨우친 평화로 가는 길이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해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동료들이 정성껏 고른 기념품부터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 마지막 순간 건네받은 손편지까지. 물건 하나하나에서 그 시간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교감했던 순간들이 되살아났죠.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남한 장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는 그들 얼굴에서 신뢰와 우정의 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저 멀리 한반도에 제 마음 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이해와 화합의 씨앗을 심었던 간절한 마음들. 그건 결코 잊히지 않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진실을 좇는 용기를 제게 일깨워준 고마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제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의 여정이 아닐 거예요. 함께 손잡고 걸어갈 귀한 동반자들이 곁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비록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마음속엔 늘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응원이 깃들 테죠.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참으로 눈부셨어요. 이 광활한 세상 어딘가에선 분명 우리가 뿌린 평화의 씨앗이 싹 틔우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제 삶의 남은 여정 또한 그 희망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세계 곳곳에 이해와 화합의 가교를 놓으며 평화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죠. 이 깨달음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고요. 국경을 넘어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 우리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하여 언젠가 세계 모든 이들이 진정 하나 되는 그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리라 굳게 약속했죠.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만남과 이별, 좌절과 극복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허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한반도의 바람과 태양,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를 가슴에 품은 채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국경을 넘어 피부색을 초월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남한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은 채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와 사랑의 씨앗들이 가득 심어지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내일이 한없이 따스하고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꼭 잡으며 평화의 그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겠노라 약속드립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이해와 공감, 화합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